네, 목요일 아침에 우리 부사장님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니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그 실적은 모르겠는데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 이제 아르고 AI도 철수를 하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제 포드 합작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비테슬라 진영, 반테슬라 진영은 결국 다 엔비디아랑 협력을 한다. 벤치부터 이미 뉴스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얘기는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물어볼게 한번. 소개시켜.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또 궁금한 게 많은 또 우리 미래세증권 압구정 WM의 정홍선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까 저기 부사장님이 잠깐 저기 네. 조용한 대로 좀 따라오라 그러던데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엔비디아는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이번 미리. 주간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침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미중 간의 회담이 있었고 이제 A100을 대체하는 A800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중국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부분에서 매출액을 이제 내년에 커버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예상하는 부분은 지금 뭐 GPU나 이런 쪽에서 한 33% 정도 매출 감소는 월가에서 예. 예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33% 정도 또 증가할 걸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2분기와 3분기 실적 시장에서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제 4분기와 이제 내년 전망인데 신제품 출시는 내년이고 지금은 그 재고 소진과 함께 이제 그 중간에 걸려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이제 중국 매출이 대략 25% 가량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또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EPS만 보더라도 0.71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로 보면 대략 40% 정도 급감한 게 이제 월가 예상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시장의 기대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 때도 CPI가 자체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시장 전망이 더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후반에 좀 말씀드리기 많으니까 그렇죠.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난주에 이례적인 상승이었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로 보면 8% 상승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애물단지였던 메타가 대량 그 감원을 이유로 굉장한 24%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빅테크에도 영향을 좀 미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중간 선거를 한 달 전에 이제 CPI 발표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지금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을 했죠.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 캐스팅 보트를 뭐 제외하고라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방 판사 인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때 이제 판사들이 지금 임명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바꾸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일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해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PI도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장 예상 뭐 7.9, 8.0보다 훨씬 덜 나왔죠. 7.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올해 한 해로 보면 시장 예상을 상회하거나 시장 예상을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발표가 됐던 걸 감안한 이례적이긴 했고요. 이제 사실 작년 12월 우리가 생각해 보면 7% 물가 도달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7%의 의미는 그때 7% 물가를 보면서 급락을 했는데 7%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이 환호하면서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근원 제약 가격도 마이너스 0.4% 그리고 우리가 좀 우려했었던 서비스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0.5% 이전에 0.8%였기 때문에 조금 둔화되는 상황이었고 근원 CPI가 6.3%에서 아까 제가 항상 매달 강조해드렸던 쉘터 그러니까 자가주거비 항목에서는 전월 대비
6%, 그러니까 전월에 0.8%였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좀 일부 꺾이는 흐름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는 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꺾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요? 네네. 그래서 이제 KSCL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라니요? 너무 너무하십니다. 네. 상반기라고 해주세요. 아 이제 빠르다면 이제 상반기도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기대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름 때부터 계속 주창을 했던 게 내년 하반기 정도 계속 보고 있었고 사실 이제 뭐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보다는 이제 꺾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더 중요할 거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미리 지난주 월요일에 언급을 해드렸죠. 카바나 실적을 통해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맨하인 중고차 가격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CPI상 5에서 1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2.4%나 전월 대비해서 빠졌습니다. 예, 중고차. 그래서 이번 하락은 예상했던 대로 중고차나 일부 작년에 가장 핵심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도 서비스 물가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그 서비스 물가 자체도 일부 잡히는 흐름들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레벨 자체가 그렇죠. 여전히 높다는 거고 이제 올 한 해로만 보면 3월과 7월 시장 그리고 이번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자 했던 여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도세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과거 이제 70년대, 네.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볼커의 가장 진발적 금리 인상 단계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직후에 46년과 47년의 시기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과 이 세 가지 국면의 공통점은 네. 병목 현상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게 공통적이었고요. 일단 예. 그때는 전쟁 모든 그 생산 체계가 전쟁으로 맞춰져 맞습니다. 있다가 네네. 그러면 다시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걸 만들기 어려웠던. 네. 그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요 증가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좀 크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랑 이제 공통점은 이제 뭐 46년과 47년의 공통점은 재정 정책이나 네. 지금처럼 긴축으로 갔다는 거고요. 긴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볼커 직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합 팽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도한 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볼커 네.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그때 뭐 2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만약에 이게 유사하다면 지금 같은 CPI에 자신감을 가져서 2년 안에 CPI 잡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될 거다. 2년이요? 네. 이미 1년은 지났습니다. 지났죠. 네. 그래, 지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라고 네. 하는 줄 알고 네네.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장 이상적이라면 우리가 이제 피벗을 내년 하반기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방기금 선물 시장 금리가 5%를 지금 하회를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내년 9월과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4.75% 내외 정도의 예상 가능한 범위라면 시장의 변동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또 소비 심리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좋았죠. 네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배드이스고 좋은 상황이었던 뭐 배드이스고시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상치가 59.6이었는데 54.7로 이게 기준이 네. 얼마였죠? 소비 지금 기준이 100인가 이건? 예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안 59.6 나지? 정도가 지금 예상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나 그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하락 부분들이 많이 반영을 시켰고요. 이제 현재 지수로 보면 57.8, 기대 지수도 52.7로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구재 구매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가격 하락 등이 이 심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바가 좀 5.1로 나왔고요. 예상치 5.0보다는 높게 나왔고,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5.0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6월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러니까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역시 상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물가는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기대 인플레가 아직 높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연준 인사들도 하나의 논리로 작용해서 비둘기 연준 인사들도 다시금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높다는 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급격하게 톤다운이 되기 힘들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참고하시고 아마 이제 완화적인 표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분들 말 한마디에 또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게 뭐지? 윌러 이사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솟아올라서 깃털처럼 떨어진다. 깃털처럼. 네, 이번 명언이었습니다. 예. 명언이네 진짜. 네. 아 그게 뭐 명언이에요? 왜 깃털처럼 떨어져? 좀 그냥 이렇게 수직 낙하면 안 돼요? 그러네. 이건 천천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깃털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좀 야속하죠. 네. 특히 이번 주 블라드 총재가 좀 기대가 많이 발언이 예정돼 있고요. 제가 주간 일정에서 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일단 이제 미국이 그냥 올라가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또 역할을 해줬고요. 중국이 네네. 진짜 코로나 풀어요?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말 정도 가야 네. 중국 부동산이 이제 핵심적인 또 하나의 상승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좀 해결의 실마리 좀 잡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중국 부동산과 제로 코로나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패키지는 중국 당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구제 패키지죠. 그래서 일단 자금 조달 지원에 따라서 오늘 부동산 기업들 뭐 20% 30% 올라가는 기업들도 일부 있었고, 이제 일단 이게 뭐냐면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요건 완화가 있었고, 뭐 미중권 프로젝트를 완성을 위해서 특별 대출 실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 6개월 내에 갚아야 될 자금들을 1년으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됐고 채권에 대한 상한 기간도 연장되거나 협상을 했다. 뭐 이게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부가 구제 움직임을 좀 보였듯이 중국도 여기에 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에서 짝대기 하나 뺐더니 구제가 되잖아요. 구제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그거 한다고 중국 부동산이 괜찮아질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 회복 강도에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의 그 홍콩 시장의 추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통점은 주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양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효과가 이제 수요 증가가 나와야지만 이 정책의 효과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고, 이제 지금 뭐 공실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집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공인중개사비도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납을 해준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아직은 크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뭐 창구지들을 통해서 금리를 계속 낮춰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그 상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인하를 일부 한다고 해도 이제 수요가 일단 살아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더한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냥 수요를 불지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를 거라는 예상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든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2 증가율이 다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유동성에 이제 기인해서 일부 살아나는 움직임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시진핑 3기 상무위원회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들 중에서 일부 광범위한 통제보다는 표적화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역을 언급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겠다는 인식들을 좀 가졌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 계속 불확실성이 컸던 거는 뭐 상하이나 뭐 여러 규제들이 있었고 도시 전체 봉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어휴, 예. 큰일 났죠.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또 전망들이 좀 나왔고, 네. 지난주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회계감독위원회에서의 그 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폐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해서 일단 FTX 관련된 사태가 아까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부채가 66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바이낸스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부실 규모가 80억 달러 내외 정도로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조 정도의 부실이 더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거는 그 바이낸스 CEO가 밝혔던 거는 추가 부실, 그러니까 연계된 여러 다른 그 회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고객 자산을 좀 갖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지, 지난 5월과 6월, 4월에 보면 그 당시에 사실 디파이 플랫폼 파산이라든가 여러 이슈들이 항상 월 말에 있었고, 항상 시장에 제가 저점을 맞췄던 이유가 비트코인 하락세가 가장 바닥일 때가 단기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다른 게 그 당시에 왜 해소가 됐느냐?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신뢰를 갖고 그날 저점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기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제 FTX 고객 자금 100억 달러 중에서 일부 투자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비밀리에 송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에서 2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짓좀 안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백도어로 두고 이제 자금이 일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신뢰 문제거든요. 사실 아직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 세대이긴 하지 않습니까? 10년 후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좀 깨졌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자체 루나 사태는 루나 하나만으로 또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이 거래소 문제도 다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부실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FTX 같은 경우는 2주에 3주 전에 문제가 지금 터졌듯이 지금 만약에 터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2주에 3주 정도 이상이 걸릴 거다. 그럼 우리가 3주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CPI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썼지만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이런 약간 나쁜 짓들만 안 해도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좀 부실한 게 감춰진 부실이 좀 무섭기 몰래 때문에. 빼는 거 아니, 솔직히 이게 이 블록체인은 다 누구나 다 이동을 체크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지갑에서 지갑 옮기는 거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금융거래는 못 보잖아요. 부사장님이 내가 누구한테 송금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거는 다 드러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엔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비자금도 못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는 뭐 진짜 중국에서 그 CBDC 하면 이 사람의 소비를 정부가 다 볼 수 있고, 왜냐면 돈이 막 탁탁 나가니까. 근데
근데 그 왜 빼가는 거예요? 그 백도어로 진짜. 아 진짜 이 사람들. 자금의 출처가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SEC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변동이 크냐면 이번에 의회 구성이 다시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의회 구성이 새로 되면서 규제 요인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범 케이스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 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에너지 시장이 좀 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많습니다. 만세? 예. 됐습니까? 친환경 만세 예.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전통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걸 예상했죠. 공화당이 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바이든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은 계속 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신재생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할 건데 이제 에너지 기업의 법인세와 이제 별도로 초과 이윤세가 이제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은 지금 시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축유 방출이 좀 만약에 제한되거나 네. 혹은 가격 상한제가 유럽에서 있다고 하면 다시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관점을 또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세금을 때려버리면 우리가 에너지 기업들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셰일 업체들도 생산량이 일부 좀 제한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국 수요가 일부 회복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지금 또 상승이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또 유가 상승 요인으로 한번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뭐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빅테크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됐습니다. 네. 달러 약세가 있었고 그러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2분기가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2에서 3% 그리고 3분기가 3에서 5% 그리고 4분기가 7에서 8% 정도 매출 감소를 예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영업 이익과 그런 매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앞서 메타가 시범 케이스로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달 두 달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비용 통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인력 구조 정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내년 정도 되면 이 비용 통제를 잘한 기업들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벌써 이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달러가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미국의 비용 투여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달러 부분들이 막 일부 완화된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펀더멘탈 개선이 일부 필요하다. 비용 통제가 먼저 하는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간 일정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정리해 주실래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10월 실물 경제 지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 투자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정부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지표가 안 좋더라도 시장의 변수보다는 일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소매업체들의 발표가 일부 보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화요일에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는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A800이 이제 수출 규제를 넘어설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내가 당국자면 다 그것도 규제합니다. 네네. 그죠? 이게 이제 우회적인 통로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이거 나 괘씸죄 걸릴 것 같은데 미국 네네. 정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매출 증가보다는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블러드 총재나 메스터 클레블레 연준 총재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발언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시장인 것 같고요. 슈퍼 네. 썰스데이네. 네, 가장 매파적인 인사들이 목요일에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정우성 매니저님 네. 제 이름 좀 똑바로 써주세요. 아, 예. 카이카리로 죄송합니다. 제 이름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주택 상공이나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도 이제 목요일에 발표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쉘터나 일부 이제 우려됐던 부분들이 이제 지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와야지 또 좋은 쪽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기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릴 때 비용 통제를 말씀드린 아마존이 지난주에 또 상승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 알렉사 같은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회사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시장 선물에서 보시면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AMD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인텔이 이제 2%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JP 모건이 이제 회사 점유율 위축 이후로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들 대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그래서 AMD가 부과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5%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지수가 주식들이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램 리서치나 ASML에서 실적에서 나왔듯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원래 연말에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는데 이미 20% 이상의 매출 하락, 전체 시장 하락을 봤거든요. 장비 시장 규모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진 않지만 가장 싫어하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시장에 환호했던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일단 좋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추세를 가늠해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네. 살 떨리는데요. 목요일 날 나올 생각 없어요? 목요일 날 예전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네. 네, 나왔죠. 제가 이번 주에 그때 그때 다릅니다. 예. 참 지금 우리 은개미님이 네, 참, 예. 우리 사실 또 네. 우리 가족이에요. 글로벌 라이브 가족. 은개미님이 무려 15,800엔 15,800엔이면 거의 15만 원을 15만 원. 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치킨 5마리랑 맥주 5잔에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딱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런가요? 네. 진짜네. 치킨 5마리, 맥주 5잔을 우리 은개미님이 쏘셨어요. 근데 와 이게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예, 글로벌 라이브 스태프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아쉽 보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냥 금액만 봤으면은 이거 분명히 영화 잘못 누르신 거다. 이거 빨리 연락하셔라라고 했을 텐데 치킨 5마리, 맥주 5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경영관리부 직원 우리 송 PD 그리고 신 PD 그리고 부사장님 우리 정우선 매니저 있을 때 치킨 꼭 사갖고 네, 여기 그렇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또 기억해야겠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잘 고맙습니다. 먹고 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치킨 올 때 치킨 오세요. 치킨 예, 드세요. 알겠습니다. 저 치킨 우리 먹으러 또 오겠습니다. 은개미님이 네. 사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